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강남을 잡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은 지난 시장 선거날 투표소에 가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졌습니다. 출구조사 숫자가 나오자마자 보수 매체들이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이재명 정권 1년차 첫 시험대에서 무너졌다.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서너 군데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걸 단순히 후보 한 명의 실수로 정원호 캠페인의 작은 실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출구조사 숫자를 한 줄 한 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보수 매체가 보여주지 않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1년차의 가장 위험한 한수 부동산이 어떻게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됐는지, 왜 서울시민 53%가 정부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투표장에는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7월 발표가 왜 이재명 정부의 진짜 마지막 기회인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썼던 그 공식 진보 정부가 처음으로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갑니다. 조중동 계열 보수 매체들은 이번 패배를 이재명 정권 심판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톤이죠. 그런데 이 매체들이 작년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을 어떤 톤으로 다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태에는 그 정도 강도로 안 가던 매체들이 지방선거 한 번에는 정권 심판을 받습니다.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표면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는 절대 안 보입니다. 한 단계 들어가야 보여요. 그리고 한 단계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림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의 구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 층입니다. 첫 번째 층은 실제로 일어난 일, 거래량 데이터, 출구조사 연령대 패턴, 그리고 서울시민 53%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였는지. 두 번째 층은 왜 일어났는가, 정원호 캠페인이 어디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 그게 우연인지 구조적인지. 그리고 세 번째 층,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이재명 정부 7월 정책이 만약 노태우와 이명박이 썼던 그 공식을 다시 꺼낸다면 그게 한국 부동산 정치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 첫 번째 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8건이었어요. 그중 상승 거래가 187건, 하락 거래가 126건입니다. 미세하게 상승이 우위예요. 그런데 핵심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정부 신호를 기다리면서 거래를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정부가 명확한 신호와 정책을 던져주면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요. 근데 정부가 그 신호를 안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7월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발표하셨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남은 잡혔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강남은 정부 정책에 반응했고 가격이 안정됐어요. 여기까지는 정부가 자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과주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이 잡힌 뒤로 중과주택은 몇 달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풍선 효과처럼요. 그리고 서울 거래량의 80에서 90%가 바로 이 중과주택대입니다. 즉 서울시민 대다수가 마주하는 부동산이 강남이 아니라 중과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당분간 대책을 낼 테니 기다려달라. 전월세 난이 좀 있을 수 있다. 중과주택에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일단 강남을 잡고 가겠다. 이런 설명을 주셨으면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과주택에 묶여있는 사람들, 서울 시민의 대다수, 이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시장 데이터고요. 이제 출구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2030세대와 6070세대의 투표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4050만 정부를 믿고 따르는 축이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보수 매체들은 즉시 결론을 내렸어요. 2030이 보수화됐다. 익숙한 헤드라인이죠. 그런데 진짜 데이터를 보면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데이터를 시장 분석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았다. 보수화가 아니라 그냥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따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안 갔을까? 신나는 기분이 안 들어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면 왜 신나는 기분이 안 들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4050세대만 정부 신뢰 축이 유지됐다고 했죠. 이 세대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정치의식이 깊은 세대입니다. 87년 민주화 직접 경험했거나 노무현 시기에 정치적으로 각성했거나 그리고 작년 12.3 사태를 가장 직접적인 정치 행동으로 받아낸 세대예요. 이 세대가 정부 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 남아있는 가장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어떻게 다시 결집시키느냐가 7월 정책의 숨은 축이 됩니다. 여기서 SBS 여론조사를 하나 추가로 짚고 갑니다. 표본 모집에서 유주택자가 더 많이 포함됐던 조사예요. 유주택자가 더 많은데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캠페인에서 뭔가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데이터 하나. 서울시민 53 브로그 정원호 캠페인은 이 53%를 향한 메시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게 표면 데이터입니다. 거래량, 출구조사, 그리고 53%. 이 세 숫자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두 번째 층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결론이 있어요. 결국 진보의 한계 아닌가. 부동산은 결국 보수가 잡는 거고 진보는 분배 얘기만 하다가 망한 거 아닌가. 보수 매체들이 정확히 이 프레임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일견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잠깐만요. 한번 보세요. 53% 무주택자가 정원호 후보를 외면한 진짜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이건 진보의 한계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건 진보 캠페인이 진보 노선을 벌인 결과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그림이에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가 어떻게 선거를 이겼는지 기억하시죠?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하 정책으로 갔어요.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 이 사람들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진보 도시정치의 정통 노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방향을 가셨습니다. 분배, 서민, 약자, 보호,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본래 캐치프레이즈고 대통령께서 이 노선을 일관되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는 반대로 갔습니다. 같은 당, 같은 시기에, 같은 선거에서. 대통령은 임대료 안정 방향으로 가는데 후보는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구청 권한 강화로 갔어요. 조합원과 유주택자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방향 어긋남이 이 시점에 나온 게 정말 우연일까요?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노선이 갈라진 게 단순한 캠페인 실수일까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도 철학에 니시카마 까르마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의 결과를 보지 말고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라. 결과를 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정원호 캠페인을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본래 캐치프레이즈, 본래 방향성이 뭐였습니까? 서민과 약자를 중산층으로 리딩하는 것. 부자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민과 약자층을 끌어올리는 것. 분배와 보호.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정원호 시장 후보는 이 축을 놓쳤습니다. 캠페인 디테일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내놓은 정책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둘째, 구청 권한 강화. 셋째, 신속형 아파트 공급.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이건 조합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조합원들은 이런 정책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합원이 아닌 무주택자들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주택자, 청년,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 사업기간이 단축돼도 신경 안 씁니다. 안 쓰죠. 둘째, 구청 권한 강화. 여기 모순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권한이고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은 구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구청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구에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시가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잡아야 하는데 그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이게 맞을까요? 부동산 실무하는 분들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는 걸 다 압니다. 셋째, 신속형 아파트 공급. 맨날 듣던 얘기예요. 별로 감흥이 없는 표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책을 받아든 무주택자, 청년, 전월세 사는 서울 시민 53%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후보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구나. 조합원과 유주택자만 보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장에 갈까요? 안 가죠. 여기서 더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정원호 후보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방향성,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 대통령의 분배 노선 캠페인에서 이걸 함께 끌고 가지 않았어요. 정책도 반대였고 인물도 분리됐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 거예요. 자충수입니다. 정확하게. 자, 여기서 보수 매체로 갑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정권 심판. 같은 헤드라인을 동시에 뽑았어요. 그런데 이 매체들이 작년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을 다룰 때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태에는 그렇게 안 가던 매체들이 지방선거 패배 하나에는 정권 심판 헤드라인을 박습니다.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패턴이 하나 더 보여요. 보수 매체 헤드라인이 동시에 나온 그 시점이 이재명 정부 7월 부동산 정책 발표 직전이라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7월에 정부가 본격적인 카드를 꺼내기 전에 미리 정권 심판 프레임을 깔아두는 작업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7월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권 심판받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라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정밀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지난 30년 한국 부동산사를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임기 중에 진짜로 안정된 적이 역대 딱 2번뿐입니다. 그리고 2번 다 같은 공식을 썼어요. 첫 번째는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200만 호 공급 정책. 89년에는 시장이 긴가민가 했어요. 90년에 발표 나오고 90년, 91년 초까지는 잔재가 남아서 시장이 버텼는데 92년에 넘어가면서 시장이 인식한 거예요. 아, 이거 정부가 진짜 한다. 그때부터 시장이 완전히 안정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압도적인 공급량이 결국 시장을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강남 세곡동,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했어요.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1998년 IMF 위기 직전까지의 짧은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안정된 서울 부동산 시기였어요. 압도적 공급 플러스 저렴한 분양가 이골 시장 신호 명확화 같은 공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통찰입니다. 압도적 공급량, 신속성, 저렴한 분양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장에 던져졌을 때 시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른 사례 없어요. 2번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2번 다 정부가 이 공식을 안 쓴 시기에는 가격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외 없어요. 식당이 잘 되는 비결 결국 뭐예요? 맛이에요. 비싸다 싸다 위치다 인테리어다 다 따져도 맛이 없으면 망해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공급. 그것도 압도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공급 끝.
그런데 지금 정부는 1년 동안 이 공식을 안 쓰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한번 똑바로 얘기한 적 있어요. 그나마 5월 17일 개혁위원회에서 시세 차익을 80% 선에서 멈추겠다는 식의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사이드예요. 본질로 가야 하는데 자꾸 사이드를 갖고 갑니다. 이게 한계예요. 답이 뻔히 있는데 뻔한 답을 안 꺼내고 있는 상황. 이게 정치학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부르는 함정이에요. 자꾸 옆길로 새고 있는 거죠. 본질은 한 줄인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왜 본질이냐.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시장에 정부가 가격을 잡는다는 신호 자체를 명확하게 던지는 도구입니다. 사이드 정책 10가지보다 분양가 상한제 한 줄이 더 큰 신호를 줘요.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두 번 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격 통제 신호를 명확하게 던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보고 움직였어요. 사이드 정책 100개로는 못 잡는 걸 본질 한 줄이 잡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의 역사가 증명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환경은 사실 정부 편이에요. 같은 날 한국 증시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0.4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았어요. 오후 1시 58분쯤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뭡니까?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시스템이 일시정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만큼 자금이 코스닥으로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쪽도 보겠습니다. 그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4.2%, 시장 예상치하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코어 CPI예요.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입니다. 예상치보다 0.1 낮게 나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값 빼면 미국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압박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이런 호르무즈 긴장도 격화되고는 있지만 양측 다 협상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 단계로 해석하는 분석이 많아요. 하국을 향해 가는 전면전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노이즈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날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신호가 있었어요. 스페이스X가 약 750억 불 하나로 약 100조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데 청약이 4배 몰렸습니다. 약 400조 규모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로벌 자금이 갈 곳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 한 종목에 400조가 몰리는 환경이 자금이 미국 빅테크가 다 받아내지 못하면 한국 시장에도 일부 흘러들 가능성이 있어요. 글로벌 자금 환경이 한국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외부 환경을 모두 모아보면 글로벌 금리 압박 약화, 한국 증시 회복세,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정부가 정책 카드를 던질 수 있는 창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7월 정책이 노태우와 이명박이 썼던 그 공식 압도적 공급, 신속성, 저렴한 분양가,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무주택자 53%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그 신호의 시작일 뿐이에요. 둘째, 보수진영, 조중동, 친윤잔존 세력 연합이 본격적인 공격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정부 정책 하나하나의 정권 심판 헤드라인이 밝혀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 작업이 동력을 잃습니다. 부동산이 실패해서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되면 진짜 개혁 의제 헌정 질서 회복, 검찰 권력 정상화, 사법부 신뢰 회복, 이 모든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 연결을 부동산과 12.3 책임 규명이 어떻게 같은 정치적 줄에 묶여 있는지를 주류 매체에서 짚어주는 곳 한 군데라도 있나요? 없어요. 표면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는 절대 안 보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후보가 졌습니다. 보수 매체는 이걸 정권 심판으로 포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따라온 이 영상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번 패배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이재명 정부의 시장과 시민이 보낸 마지막 신호입니다. 처음에 까르마 얘기를 했죠. 결과만 노리면 행위가 무너진다. 거꾸로 행위에 집중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정원호 후보 캠페인은 결과를 노리면서 본래의
행위 서민과 약자를 위한 캠페인을 놓쳤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7월 정책이 본질을 향한다면 압도적 공급, 신속성,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시장도 시민도 응답할 겁니다.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두 번 다 증명한 공식이에요. 진보 정부가 처음으로 이 공식을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정치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패배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남긴 부동산 구조, 30년 누적된 공급 부족, 사이드 정책의 갇혀본질로 못 가는 관성, 그 위에서 지금 정부가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호예요. 신호는 무시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7월에 어느 쪽일지 그건 곧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월 정책 발표가 나오면 보수 매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1번 카드로 나오는 순간 정확히 어떤 패턴의 비판이 어떤 매체들에서 동시에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같은 곳들에서 동시에 그게 봉쇄 신호입니다. 그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가 본질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패턴이 안 나오면 그건 정부가 또 사이드로 갔다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이 한 줄이 풀리지 않으면 12.3 이후 우리가 회복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7월 발표 분석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